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특독서 인문예술 5번째 지문입니다. 벌써 5번째네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 굉장히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는데 어찌됐건 인문지문이니까 또 꼼꼼하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할게요. 다들 읽고 풀었죠? 먼저 풀고 들어야지. 이거 그냥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밑줄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죠.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끊죠. 비극은, 자, 그럼 결국은 인생의 슬픔이나,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라든가,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비참함, 맞죠?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했죠? 비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비극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 비극이라는 걸, 자, 계속 읽어볼게. 비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슬픔이나 비참함을 표현한 비극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고, 모방의 동그라미 칠게요.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다. 모방의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가 좀 생뚱맞아 보여. 자, 사람들은 비극을 사랑한대. 자, 근데 갑자기 모방 얘기가 나와? 자, 그런데 인간은 뭐 하는 본능이 있대? 모방하는 본능이 있는데, 특히나 무엇이 모방을 많이 한대? 문학의 본질이 모방이래. 자, 그럼 그 뒤에 볼게요.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나왔네요. 그죠? 자, 문학 중에서 뭐죠? 비극이요. 자, 그러면 이 비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문학의 일종인 비극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 문학 안에 비극이죠. 자, 이 문학 안의 비극도 맞습니까?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맞습니까, 여러분? 완결된 사건을 뭐해서 만들어진 거야? 모방해서 만들어진 거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비극은 뭐 한 거죠? 모방한 거네요.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결된 사건을 모방한 겁니다.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동그라미 칩니다.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 안정된 성품은 선한 인격도 미덕도 기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 거기에다가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대. 자, 그러면 안정된 성품은 선한 인격도 도움이 되고 미덕도 도움이 되지만 모두 도움이 돼? 진리에도 도움이 돼.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비극이라고 하는 걸 관객이 어떻게 느끼냐면 연민과 공포라고 느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 비극을 보면 관객들은 여러분 연민과 뭘 느낀다? 공포를 느낀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비극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나 비참함이야.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능이 뭐가 있냐면, 모방이라는 본능이 있대, 본질이. 근데 그 모방이라는 본질을 잘 표현한 게 뭐래? 문학이래. 여러분들 글 이어지시죠? 자, 그런데 이 문학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이 비극 있잖아요. 이런 비극은 관객들한테 뭘 느끼게? 연민을 느끼게도 하고, 공포를 느끼게도 한대. 내용 정리되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되어서 연결되어 존재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요것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대요. 그러면 성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연민과 공포고요. 그럼 그 연민과 공포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뭘까요? 비극이죠. 그럼 비극이라고 하는 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데, 이 연민과 공포라는 성품이 나중에 이 공포가 뭘 함양하는데? 성품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비극이 같이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비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민과 뭘 느끼게 하는 거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건데, 이런 비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우리의 무엇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 성품을 도움이 돼. 성품이라는 걸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성품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게 뭐야? 비극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그죠? 6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비극을 6가지로 나눈 거야. 자, 어떻게 나누는지 묶어볼까요?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이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 이렇게 6가지가 비극의 6요소래. 자, 하여튼 이걸 제시하고, 그중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대요. 플롯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 플롯이라고. 자, 그럼 플롯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자, 읽어보죠. 자, 플롯이 왜 중요한지 봅시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연성이 느껴지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필연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지. 개연성이 갖추어야 관객이 작품에 뭐 할 수 있다? 몰입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문학작품 속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우연성이 아니라 무슨 성? 개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 개연성. 그래서 그 개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으로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인과적 결과 동그라미 치고 개연성하고 동그라미 쳐서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비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에게 연민하고 뭘 느끼게 해야 돼? 공포를 느끼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이걸 느끼게 하려면 6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6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 플롯이야. 그럼 이 플롯은 뭐냐면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일어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플롯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을 보면서 뭘 느끼죠? 그렇죠. 연민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아예 저거 뻥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연민공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겠지.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이 뭘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공포와 연민을 느끼게 한다는 건 바로 뭐죠, 여러분? 이거죠. 비극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한다? 살인과 폭력 등 같은 걸 가지고 한대요. 그는 이러한 사건 전시와 관련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를 제시했대요. 그럼 반전은 또 뭐야? 반전은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으로서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극을 더 느끼게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전을 주는 거지.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는다. 반전이죠. 제 말 이해됩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휴지였다. 반전이죠. 내 말 이해돼?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느껴? 불쌍하게도 느끼고 공포스럽게도 느낀다, 이 얘기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뭐가 느껴져?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하여튼 이 반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계속 비극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뭐하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반전도 일어나고 모두 일어나면 인지도 일어나면 뭐하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앞에는 분명히 범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뭐야? 범인인 경우가 있죠. 자,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몰랐던 걸 뭐 한 거야? 알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인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이해됩니까? 이걸 더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극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문학작품들은 왜 이렇게 비극을 자꾸 느끼게 한다고요? 그렇죠. 성품 함명하려고. 요거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의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나타날 때 효과적이다.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하였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한 것은 무슨 플롯? 복합 플롯. 플롯 중에 좀 좋은 플롯이야. 있어 보이는 플롯,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단순 플롯. 좀 떨어져 여기. 이 뭐야? 단순 플롯이라고 구분하고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 당연하잖아. 자, 그러면 반전하고 인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반전하고 인지가 있는 플롯이 무슨 플롯이야? 복합 플롯이야. 좋은 플롯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하나 써놓을까? 반전과 인지도 하나 써놓을까? 자, 됐습니까? 잊지 마세요. 플롯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극이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여러분 이제 계속 왜 관객이라는 말 나오는지 알겠죠? 문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관객에게 읽어보겠습니다.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누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다시 가보세요. 플롯 다음에 뭐였죠? 인물이었잖아.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걸 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얘들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불쌍해 보여. 또는 그 사람이 어때? 공포스러워. 이해됩니까?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한다. 그럼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졌네. 그럼 공포보다는 어때? 불쌍함이 느껴지겠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럼 더 큰 고통을 겪으니까 우리가 볼 때 뭐가 느껴질까? 연민일 것 같아. 그죠? 계속. 그 다음,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인간적 결함이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져 주인공의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럼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뭐다? 공포를 느낀다. 여러분, 연민공포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했던 단어였던 거예요. 네. 마지막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죠? 자, 원래는 뭐죠? 이걸 느끼게 해서 뭘 함양시키는 거야? 성품이었지. 자, 근데 무슨 단어로 바뀌는지 보자.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거야. 카타르시스의 동그라미 팍. 그럼 카타르시스가 뭔데? 후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었는데 대표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학적 해석으로 보면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도덕적으로 뭐한 거다? 정화한 거다. 정화의 동그라미 팍 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게 바로 윤리학적 해석의 카타르시스인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 카타르시스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글자는 낱개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카타르시스는 여러분 성품하고 연결됐어야 되는 거야. 자, 계속 가볼까요? 평소 사람들은 마음속에 연민, 공포의 감정이 쌓이는데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함으로써 성품이 함양되는 거죠. 감정을 맑게 만들어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성품이 함양되는 거죠. 안정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한 미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계속합니다.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뭘까 이번엔?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에 보다 분출. 그러니까 하나는 정하고 하나는 감정 분출이래. 이 해석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럼 부정적 감정을 해소했네. 그럼 여러분 다시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다시 가봐. 안정된 성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어? 계속합니다.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억눌려 있는 감정을 비극적 인물에 투사하여 분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누가? 관객이. 그러니까 이 관객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뭐냐면 병적으로 감정된 그 병적인 감정의 분출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분출하는 걸 통해서 해소감을 느낀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인지적 해석은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인지적 해석이에요. 자,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다. 그럼 작품 이해는 뭘까요?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인지가 아까도 여러분 아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고 본다.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은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부른다? 인지적 해석자들은 카타르시스.
시스라고 부른다. 그럼 결국은 기억이 됐든 니은이 됐든 디귿이 됐든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정화였죠. 니은은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분출 맞습니까? 디귿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본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맞나요?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니까. 자, 어찌됐건 이런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단락 다시 네 번째 줄 가봅니다.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를 뿐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비극이 관객에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맞습니까?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안정된 뭘 만들기 위해서? 성품 함양을 위해서. 정리되셨죠? 아이고, 그럼 비극은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다시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만 하네요. 맞습니까? 아, 이래서 비극이 사랑받는다고 얘기했구나.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단어는 절대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결지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후대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대요.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19세기 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가 겪은 고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대요. 그러니까 비극을 드러내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하면서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야. 야,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아니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연민과 공포를 비극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누구? 니체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아직도 많은 예술 분야에 사용되고 있대요. 자,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그만큼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 즉 의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만 더 챙기시면 그럼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문화 예술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쓸모 있음, 이걸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또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여러분 읽으실 때 의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건 가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 같은 말로 쓸모 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란 뜻이야. 정리되었습니까?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 비극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문 이해했으면 문제는 별거 아니죠. 자, 그럼 가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슬픔이나 비참함을 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극이 사람들한테 무지막지 사랑받고 있대. 자, 알고 보니까 문학 속에 이 비극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문학 작품 속에서 왜 이런 문학에서는 비극을 다루냐 하면 인간의 무엇을 함양할 수 있어? 성품 함양에 도움이 되거든. 그럼 비극이 어떻게 성품 함양에 도움이 되냐면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그럼 그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비극에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플롯이었어. 자, 그럼 플롯은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게 만들어놓은 장치지. 그럼 그 장치는 뭐가 있어야 돼? 개연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믿을만 해야 돼? 뻥 같아야 돼? 믿을만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반전과 인지가 포함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럼 완전 따봉. 그러면 얘들아 무슨 플롯? 복합 플롯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카타르시스라는 말로 바뀌면서 그 카타르시스가 왜 성품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까는 애들 좀 있어. 니체도 좀 깠고요. 누구도 좀 깠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로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정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달리 희극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영웅적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영웅적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보이려고 한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기억은 윤리학적 해석이고 니은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이고 디귿은 인지적 해석인데 4번이 왜 틀렸습니까? 기억과 디귿 모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디귿은 인지적 해석이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은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고요.
3번입니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플라톤은 문학이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다고 봤대요. 말 너무 복잡하게 썼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현실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현실은 뭘 모방한 거야? 이데아를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모방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이 있거든. 그럼 이 현실은 얘들아 뭐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데아처럼 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현실을 다시 뭐야? 모방한 게 문학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방은 결국은 뭘 모방하려고 한 거야? 이데아를 모방한 거죠. 그럼 정리하면 플라톤은 문학은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으로 보고 이러한 모방은 진리에서 멀찍이 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모방한 걸 또 모방했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는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모방한 것에서 모방한 거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문학학자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한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라톤은 문학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맞나요? 그가 보기에 문학은 인간이 도덕적인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문학은 분명히 성품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플라톤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문학은 쓰레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건 5번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죠 여러분? 플라톤은 문학이 일컬어지는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너무 그냥 똑같이 써놔서 뭐 선택지를 선택할 필요도 없이 답이라는 걸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 4번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인데 확인하시면서 왜 이게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만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